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나에게 정말 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내가 계속 열정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벌써 5번째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물론 실패도 많이 했어요. 보통 제 경력만 보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도중에 뭐 예를 들면 처음에 회사 만들고 4년 내내 언제 망할 줄 몰랐어요. 돈이 다 떨어져가는 회사 4년 동안 경영하면 계속 은행 가서 돈 끌어다니고 그럼 정말 피가 마르는 노릇이에요. 어떨 때는 무슨 뭐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막 그런 기분도 들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럴 때도 있는데 이렇게 겪어보면서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됐죠. 지금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극복을 하면서 조금씩 그 맷집을 길러가는 그런 과정이겠거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때는 여러 가지 또 힘든 일이 많잖아요. 학교 성적 제대로 안 나와서 정말 고민되고 어떤 친구는 자살 생각할 정도로 힘들고 그렇지만 그때 잘 이렇게 슬기롭게 그걸 극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같은 정도로 어려움이 닥쳐도 훨씬 더 고생 안 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그 나이가 들면 더 큰 고난이 닥치죠. 그럼 또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해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정도 뭐 고난에 대해서는 끄떡 안 하고 또 극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뭐랄까요? 점점 맷집을 길러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회사 창업해서 결국 살아남고 하면서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청소년 때나 젊을 때 고난을 안 겪은 사람들은 너무나 평탄하게 보여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조그만 고난에도 못 견디고 오히려 추락할 수 있고 그게 더 위험하고 안 좋은 일 같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 교훈으로 남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친구 마지막 질문으로 혹시나 옛날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또 할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그 당시에 최선을 고민하면서 의미 있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일 그 질문만 계속하면서 계속 왔기 때문에요. 아마 같은 선택하고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계기나 혹은 어떤 포부를 가지시고 정치에 입문하시고 또 대선 후보까지 출마하셨는지 사람들 보면 과정이 이렇잖아요. 정치하겠다고 자기가 속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자기가 결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지를 획득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정치 과정인데 저는 그게 완전히 반대였어요. 저는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그때 이제 교수할 당시에는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좋고 천직이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지지가 먼저 모였잖아요. 저는 정치할 생각도 없는데 여론조사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면 지지율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정치하라고 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압력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이 그분들의 뜻에 따라서 제가 정치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그 고민 중에 제가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치하지도 않은 사람을 정치하라고 저렇게 원할까, 요구할까? 그건 절박감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슨 절박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게 격차거든요. 격차가 단순하게 예를 들면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만의 격차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별 격차, 지역격차,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격차, 또 교육계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과 지방에 있는 대학 간의 격차,
교육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간의 격차, 이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인간 사회에서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격차가 생기고 그게 급속하게 심화되어 급속하게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속 가능할까?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불안하잖아요. 저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뭐 일종의 그 본능적으로 그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미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이미 판단을 끝내놓고 정치하지 않는 사람 중에 좀 그나마 그래도 아무리 경험이 없고 실수도 많이 할 거고 뭐 그렇지만 차라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 생각해서 저를 끌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치 잘할 타입이 아닌데 근데 사람들의 절박함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오게 됐고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어떤 경우에 많이 부딪히냐면 제가 옛날 예를 들게요. 옛날에 제가 그때는 카이스트 교수였을 거예요. 다른 대학 강의를 갔을 때 총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뭐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그 뭐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인터넷 전도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3분이 얘기해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대해서 용어만 알지 정말로 그 깊이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니까 주위 사람들 말을 들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단어만 알고 내용 모르는 사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어떤 책 아느냐고 할 때 책 제목만 아는 사람도 안다고 하죠. 책은 안 읽어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위험한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게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저는 뭐 영화 산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컨텐츠 산업이라는 쪽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그쪽에 재능이 있는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하나의 산업으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가를 선용하는데 잘 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무슨 뭐 사대학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게임 중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게임 산업 발전을 못하게 막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주류 산업 발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하고 같은 건가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게임 중독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거하고 게임 산업을 진흥하자는 거하고는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해야 돼요. 그게 이렇게 게임 중독자들에 관심을 두고 그 사람들 치료하고 대비책을 만들자고 하는 게 결코 게임 산업 죽이자 이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많이 풀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이제 병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죠. 여태까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기대를 모르고라고 생각하시는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6개월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한순간이 언제냐면, 그래서 본회의에서 투표에 붙여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봐야 노무현 대통령이 NLL 뭐 폐기하자고 발언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 표결이 붙여진 적이 있는데요. 그 순간에 제가 반대했죠. 왜 그랬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민주주의 원칙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고, 거기에 국가기관 개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그걸 집중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께서 NLL 관련 발언을 했냐고 그쪽으로 이슈가 넘어가요. 저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반대를 했었고, 또 두 번째로 반대했던 이유가, 정상회담록을 국회에서 정식 표결로 공개를 해버리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정상들이 아무도 비공개 회담 안 할 거예요. 비공개 회담 했다가 어느새 저기 자기들 마음대로 저렇게 까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그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외교에 두고두고 결국은 굉장히 손해가 나는, 국익에 해가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표를 던졌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였고, 나머지 국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에서 강제 당론으로 그 두 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전부 찬성표를 던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건 통과됐죠.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행동으로 옮기는 일, 반대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건 좋았지만, 반대로 국익에도 해가 되고 국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을 양당에서 통과시키는 그 모습 보면서 그걸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게 결국은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혼자서 좋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이제 그걸 느낀 순간이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담고 있었던 생각이, 한자 그 사자성어로 우생마사예요. 우는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굉장히 간단한 그 한자성어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과 소를 물에다가 빠뜨리면 둘 다 헤엄을 제법 친대요. 근데 누가 먼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말이 소보다 거의 2배 이상 빨리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와버린대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말과 소가 한꺼번에 이렇게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말은 한 1m 떠내려가면 열심히 헤엄쳐서 1m 앞으로 다시 간대요. 그러면 또 물이 이제 홍수 때문에 밀려서 또 1m 뒤로 가죠. 또 앞으로 1m 헤엄쳐요. 결국은 제자리에서 계속 헤엄치다가 힘이 빠져서 말은 익사 죽어버리고, 소는 어떻게 하느냐면 1km쯤 둥둥 떠내려가면 한 10m쯤 헤엄쳐가지고 강변으로 헤엄친다네요. 다시 또 1km 떠내려가면 다시 한 10m 정도 헤엄쳐서, 소는 몇 킬로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변으로 걸어서 살아서 나온대요. 그게 이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우생마사인데, 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강물이 민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심에 오히려 저항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민심에 저항해서 열심히 자기가 막 반대로만 나가면 그냥 빠져 죽는 거고, 민심의 흐름에 소처럼 몸을 맡기고
자기가 할 일만 두벅두벅 하다 보면 어느새 민심이 나를 강변으로 살아서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고 하니까 네, 이제 역할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타임인데요. 아, 네. 그리고 그 나눠주신 소감문을 다 쓰신 후 조별로 네. 우리 여학생들 뒤에 가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CCTV 다 나와주세요. CCTV 1시부터 5시까지 나와주세요. 동아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나와주세요. 이거 다 같이. 책상이나 하나. 네, 지금 전체 사이 이제 전체 우리 유태단한테 사인해주고 계신 거고요. 네, 바쁜 시간 내주신 안철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